안녕하세요. 원래 일요일 아침에 인사드려야 하지만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금융시장 브리핑, 지난주 여러분들 놀라기도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S&P 500 편입 실패의 테슬라,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무려 500억 달러에 이르는 현물 주식으로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는 콜옵션 매수까지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려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 기상 태풍으로 거의 지금 정신이 없는데 미국은 거의 증시 태풍과 비슷한 이 폭풍우가 있었죠. 지난주 목요일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증시 급락이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증시 급락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우리 미소님들과 같이 지난 몇 주간 너무 증시가 과열됐다 이렇게 경고 사인을 계속 주었잖아요. 예. 그리고 까딱하면은 눈탱이 밤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계속 주었죠. 결론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이제 일단 그게 가장 핵심 이유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주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걸 보면은 증시 이번 급락 배경이 이제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쭉 보면은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증시가 올랐고 다우존스나 스몰캡 이런 거는 이제 항상 뒤쳐져 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화요일 날에 미국 CDC에서 발표하기를 각 그 의료기관들은 그 11월 초부터 백신 배포를 받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 이제 그걸 발표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그 관련자들도 백신은 11월 대선 전에 나온다. 이제 이렇게 풍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 이제 조금 증시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드디어 다우존스와 스몰캡이 나스닥만큼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증시 안에서 조금 기류가 변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 그 ADP 고용 지표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당초 100만 개의 저합이 새로 생겼을 줄 알았는데 45만 개인가? 그 정도로 상당히 저조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에 그 ADP 보고서를 딱 보고 목요일, 금요일 연속적으로 고용지표 다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딱 거기서 저는 감을 잡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이제 고객방 회원들에게 경고를 더 강하게 주는 겁니다. 캐시 현금화를 50% 이상을 해라. 초우량주라 할지라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경고 사인을 줬죠. 근데 목요일 날 주간 실업자 수 발표됐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서도 역시 숫자상으로는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속의 내면을 뜯어보면은 이 안 좋은 이제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예상하기를 한 100만 개의 한 그 새 일자리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뭐 90만 개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조금 더 미달되게 해갖고 뭐 거의 시장 예상치는 충족시켰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 미국의 지금 인구 센서스 지금 한창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 인구 센서스의 템포러리 잡, 그 뭐죠 한국말로? 파타임. 일시적인 알바. 예, 파타임. 예. 그게 22만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32만 개. 예, 예. 그게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고용 이 지수가 잘 보이게 할 의도를 갖고 그 일주일 전에 그 통계 잡는 방식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특히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직장에 이제 있는 정식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unemployment insurance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매달 월급에서 몇 %씩 예. 보험료를 내고 자기가 실업됐을 때 그 인슈런스 그 unemployment insurance로부터 베네핏을 그 실업수당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영업자들은 unemployment insurance가 없이 지금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자영업자는 통계에 안 잡히게 해놓은 거죠. 근데 사실 스몰 비즈니스 이 오너들이라든가 뭐 목수라든가 뭐 전기 뭐 배관 뭐 각종 이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예. 이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자영업자 수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숫자가 거의 반 정도 누락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고용지수가 나쁘게 나왔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드디어 목요일 날에 증시가 하락 반응합니다. 아주 세차게 지금 하락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요일 말씀하세요. 증시를 보면 사실 네. 나스닥에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이 어떻게 보면 빅6, 빅7 이 종목이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지만 사실 다우지수의 종목들은 사실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많이 버티고 있다가 이제 장 막판 한 2시간 전부터 이게 버티다 못 버티고 같이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실 고용지표는 금요일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월간 고용지표는 금요일이고 예, 수요일부터 고용지표의 그 그렇죠. 작은 단위의 그게 발표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수요일에 ADP 고용 리포트라 해가지고 민간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나오나 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아마 80몇만 개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40만 개로 적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이제 잡리스 클레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는 100만 명 정도는 청구할 것이다 했는데 80만 명 정도로 적게 이제 20만 명 이제 적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들었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건 사실 그 앞서서 가령 이제 테슬라의 장외주주죠. 그 일종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6.3% 네. 가지고 있는 그 대주주죠. 대주주가 5%로 지분을 줄였다는 소식. 그 다음에 팀쿡, 애플의 CEO 팀쿡이 이제 신탁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거의 60만 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동시에 하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 수요일 장인가 보면은 이미 테슬라와, 애플은 뭐 조금 내려갔지만 테슬라는 그렇죠. 순간적으로 누가 뭐 큰 손이 셀링 했는지 순간적으로 엄청 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기서 크래킹하는, 시그널이 잡힌 거죠. 예. 테슬라 쪽에서는. 근데 이제, 목요일 날에 증시가 급락한 그 이제 배경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CDC의 백신 배포 예. 이게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택트 기술주 중심에서 이제 대면 주식으로 이제 트랜스퍼하고 있는 예. 그런 와중에서 실업수당 지수마저도 안 좋게 나오면서 그때가 그 셀링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목요일 날에 폭락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까지 너무 올랐고 언택트 초우량 기술주들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너무 내려가니까 다우존스나 스몰캡이 같이 후반에 따라서 폭락했죠. 그런데 이제 이걸 금요일에 다시 네, 복귀해 말씀하세요. 보면 이제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S&P 500 편입이 좌절됐잖아요. 네네.
혹시 이 편입이 안 될 거라는 것을 먼저 알았던 세력들이 매도해서 증시를 빠뜨렸을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미 S&P 편입에 대한 그 기대감은 충분히 프라이스 인 됐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은 큰 손들은, 그 직전에 루머를 사서 뉴스에서 내버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실제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이미 정리했을 가능성, 그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월가의 펀드 스트레이트 대표 탐리 씨의 네. 비율을 우리가 이제 공유했었잖아요. 예. 이제 그분은 결국 그거에 앞으로 기술주보다도 대면 주식이 예.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해 왔는데, 지금 지난주에 CDC나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초 전에 백신 배포를 밀어붙이는 거, 예. 이런 국면이 증시 안에서 섹터별 로테이션이 크게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 이제 복귀하는 연장선상에서, 그럼 금요일 날의 증시를 보면요, 오전장에서 크게 밀렸었죠. 그래서 예. S&P가 3,350까지 쭉 밀립니다. 근데 금요일 날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증시의 파이낸셜 섹터가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섹터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S&P나 다우존스나 이 나스닥 전체가 급하게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갔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 한 주 보면은 초우량주 중심, 그것도 언택트에 있던 초우량주 주식들이 박살났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선생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사실 선생님이나 저나 지난 2번이죠. 2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사실 기술주 너무 올랐다. 그래서 현금화 좀, 네.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제 방송 녹음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 팔았다, 나는. 100%. 네.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인데, 근데 이제 표면은 사실 나스닥이었어요.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건, 금요일 날 테슬라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장 마감 후에 S&P 500 편입 실패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로 시간외에서 거의 7% 하락으로 주말을 맞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건,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 월요일 날 연휴죠. 미국의 노동절이라 네, 월요일 그렇죠. 날 개장을 안 하니까, 혹시 네. 화요일에 이 테슬라의 시간외 급락, 이게 혹시 나스닥 전체를 또 하락시킬 가능성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예. 테슬라 주가에 한정되고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좀 테슬라의 그 주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RSI가 1,300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금요일에 1,1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테슬라의 RSI가 1,000이 넘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빛의 속도로 테슬라의 사업이 확장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주가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기존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지금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전기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거기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 그런 기술들은 후발 주자들이 금방 따라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초기에 엄청나게
후발주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갔지만은 지금 보면은 삼성폰이나 중국의 폰이 애플 전체 그 아이폰 매출을 앞서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슬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후발주자들의 기술은 테슬라를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한 그 헤지펀드 하나는요, 앞으로 3년 이내에 테슬라, 그러니까 스플릿 하기 전의 가격이에요. $2,000 하기, 그때 뭐 넘나들 때, 그때에 이 월가의 헤지펀드 하나가 3년 이내에 테슬라 주식은 $87 갈 것을 자기는 공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후발주자들이 충분히 다 따라와서 테슬라가 다른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한, 전기차에 머무르는 한, 테슬라 주식은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다. 이렇게. 예. 뭐 저도 뭐 100% 동감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현재 테슬라 주식 가격에서 반 정도는 커트돼야만 그게 적정한 가격이다. 그래서 그 테슬라의 주식 S&P 편입 안 됐다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와이프가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른 주식은 안 쳐다보고 테슬라만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업상 그 리타이먼트 펀드를 취급하잖아요. 예. 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와이프 보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S&P 그 편입위원회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테슬라는 나는 편입 안 시킨다. 그 이유가 뭐냐? 테슬라가 주식이 잘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취약한 이렇게 기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의 그 비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것을 S&P에다 넣었다가 만일 테슬라 주식이 급락했을 때 아니면은 변동성을 띠고 업앤다운을 크게 했을 때 수많은 미국의 수천만 명, 수억 명의 미국의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S&P 그 위원회도 아마 이런 같은 마음으로 테슬라를 편입 안 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주가를 전기차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요. 뭐 AI,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도 직접 자체 운영을 하니까 AI 그다음에 그 깔아놓은 그 전기차 운영 플랫폼 자율주행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과도한 상승은 뭐 분명한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저는 납득이 갑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함부로 넣었다가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S&P 지수 전체가 떨어졌을 경우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또 S&P 편입 그 조건 자체가 4분기 연속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 딱 한 분기밖에 수익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그것은 좀 그랬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그동안 분명히 지난 6개월간 증시 상승은 분명히 나스닥이 이끌었죠. 나스닥이 주도했는데 어제 또 장마감 후에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미국 나스닥의 뭐 이제 개별 종목 옵션이죠. 그걸 무려 뭐 $50억 넘게 매수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최근 급등했다는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떤 네. 뉴스입니까? 사실 뭐 그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그 손정희 회장이 나스닥의 그 버블을 일으킨 주범으로 완전히 찍혀가서 욕 바가지로 지금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손정희 회장은 억울하다. 왜냐면은 이 기관, 소위 말해서 기관 투자가들 있잖아요. 예. 이제 뭐 운용사라든가 뭐 헤지펀드라든가 뭐 각종 뱅크라든가 각종 연기금 뭐 이런 그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지금 그 펀드 매니저들은 나스닥의 상승 추세에 올라타서 계속 매집을 했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그 헤지펀드나 뭐 기관 투자가들의 숫자가 미국만 해도 몇천 개가 됩니다, 이게. 네. 한국의 그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뉴욕에다 임시 사무실, 그 연락 사무실을 두고 여기서 계속 미국 주식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요. 제가만 눈으로 본 것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뱅크들은 여기에 사무실 다 와 있거든요. 네. 다 와 있고 연기금 펀드도 다 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한국만 해도 10개, 20개, 30개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의 헤지펀드들 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빌 에크만 같은 그 큰손 그 헤지펀드들은 지난 그 2월과 3월 주식 폭락 때 미국 주식에 옵션 숏을 쳐갖고 2 빌리언 달러를 수익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스닥의 최고 버블 같은 이런 상승세에 당연히 올라탔었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수많은 헤지펀드들의 나스닥 버블을 일으킨 그 속에서 손정희 회장이 금액이 조금 더 크다고 해갖고 혼자 욕먹는 것은 좀 억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버블을 일으킨데도 욕먹고 있고 지금 나스닥의 지금 급락 여기에도 손정희 회장이 옵션을 매도 이제 정리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시에 최대한 버블로 끌어올리고 적시에 매도해갖고 최대한 수익을 올렸다. 네,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이걸 혼자 먹고 있는데 꼭 손정희 회장 혼자 탓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콜옵션이니까요. 예.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반대편에서 매도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매도한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네 버블같이 올라간 나스닥에 우리 그 라빈 후드 부대들 이마저도 같이 동조해서 같이 묻지마 투자로 참여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급락했다 해갖고 나는 죄 없고 니 탓이야 하는 그런 건 좀 잘못됐죠. 예. 우리가 냉정하게 기본을 살펴가면서 투자에 동참했어야 되는 게 이제 옳은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옵션이나 선물은 어차피 파생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면 콜옵션을 손정희 회장이 샀고 반대로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인데 이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옵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해지하려고 이 개별 종목을 현물에서 매수해서 올렸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테슬라 같은 경우 $2,000를 그 스플릿하기 전에 $2,000를 넘어가니까 올해 안에 $3,000 간다는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기본 근본 가치 밸류에이션을 안 보고 무조건 테슬라 완전히 신앙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도 좀 밸류에이션을 따져가면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슬슬 이거 2000년 나스닥 버블 이야기 유튜버 이제 비관론자도 쏟아져 나오고 뭐 다 끝났다 이런 이제 상당히 좀 뭐라 그래 두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냥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하락이 2000년 나스닥 버블처럼 대형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근본은 지금 그 19 사태가 상당히 지금 미국만 그렇게 일단 보면요. 상당히 진정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지금 백신은 거의 지금 출시가 임박한 상태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슬로우하지만은 계속 회복 중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준이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미국의 그 경제 근본은 지금 향상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는 잡히고 있고 CDC나 이런 의료기관에서 잘 대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위기 상황으로 볼 조짐은 현재 없다 이겁니다. 만일에 그러나 이제 겨울 돼갖고 2차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만큼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백신에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 임시 템포러리 효과는 있었는데 다시 항체 형성 그게 사라지고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증시가 혼비백산할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 보면은
이 근본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나 코렉션이다. 조정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2000년 나스닥 버블에는 닷컴 뭐 수익이 뭐고 아무것도 없이 점만 붙으면 다 올라갔던 것이고 이번에 네. 나스닥 주도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빅6 실제로 매출 수익이 어느 기업보다 좋았던 회사들이 리딩을 한 거잖아요. 실체가 그렇죠.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전하 선생님이 계속 주장했던 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다만 네. 얘네가 너무 과도하고 이게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결국 소외받았던 나름 괜찮은 가치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그게 올라와줬을 때 더 오른 이 종목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증시 폭락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은 뭐 스몰캡, 다우존스, 뭐 기술주 전부 다 같이 함께 폭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주요 비디오 같은 거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각광받던 그런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큐사인 같은 것도 예. 언택트 이 환경에서 가장 이제 각광받던 주식. 이런 게 그 하락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조정 안에서 섹터 로테이션,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이런 건강한 조정의 지금 와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멤버십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스닥이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다우지수의 이 가치주들이 어느 정도 버틴다면 나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먼저 파신 분들이야 잘하신 분이고 이미 하락했는데 거기서 난 추격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네. 그렇다면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다시 이 비대면 기술주들이 다시 급등한다 그러면 따라 붙으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거는 아마 트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소위 말해서 집박 주식들 있잖아요. 탐니 씨가 늘 주장하는 에피센터 주식들. 예, 에픽센터라고 하죠. 예. 에피센터 주식들, 이제 항공주, 이제 뱅크, 예. 그다음 호텔, 카지노, 뭐 크루즈, 뭐 이런 게 에피센터 주식들이죠. 예. 그 안에서 우량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캐치업할 필요 있고요. 그러나 기술주 중에서 언택트 시절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소위 팡주 있잖아요. 예. 뭐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하여튼 구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저는 이제 빵마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빵마 주식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결국 이 기술 초우량주 빵마 같은 거는 우리가 잡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빵마도 지금 언택주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 빵마는 진짜 기본이 튼튼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 이 주식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더 높다 할지라도 충분히 3개월, 6개월, 1년 후는 예전 가격을 캐치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리면 이제는 이제 빵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오는 것은 당연히 좀 봐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가령 10% 조정이면 뭐 충분할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20%로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빵마 주식 같은 경우는 다시 붙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장 최저점이 S&P가 3,350. 예. 그 정도 지점에서는 빵마 같은 주식은 잡을 필요가 있다. 거기서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빵마는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금요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8월 고용지표 실업률이 10%, 10.3%인가 해서 8%대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 늘어난 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그 센서스라고 하죠. 통계조사 하는데 고용한 게 43만 명이 플러스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실업률이. 그러면서 네네. 잭슨홀에서 얘기하는 실업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인플레이션 웬만하면 그냥 가겠다라고 했는데 급격히 떨어지니까 시장이 걱정하면서 무려 13% 넘게 채권금리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실업률이 떨어진다면 예상보다 빨리 혹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증시가 다시 흔들릴 그런 뭐 여지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은 아마 전혀 그 선택의 그 옵션 속에 들어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고요. 예. 그 채권 금리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미국 정부가 그 국채 발행이 지금 최근에 지금 많잖아요. 예. 근데 금요일 날 채권 금리 저는 폭등이라고 이제 표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 13%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 뛰는 것은 그 미 행정부의 채권 발행 이걸로는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네. 예, 설명 없는데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월간 그 난판 페이롤 네. 금요일 날에 발표됐던 그것마저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던 채권 그 투자자들이 실제 금요일 월간 그 지표에서는 뭐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안도의 이제 채권 금리에다가 베팅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숏 세력들 있잖아요. 예. 채권 금리 하방에다가 숏 쳤던 세력들이 숏 카바링에 나설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연준은 지금까지 그 10년물 뭐 이 장기나 단기 그 국채 금리를 이게 그 시장에 개입해갖고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그 뭐 평균 물가 목표제 그걸로 하면서 제가 지금 제 혼자 개성인데 연준이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 실제 그 금요일에 그 국채금리가 폭등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 경제 그 관련 그 미디어에서 뭐가 계속 나왔냐면은 중국이 미국과의 그 갈등, 이 국면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이것을 덤핑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목요일날 이 고용지표와 중국의 미국 채권 덤핑, 이 일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결합해갖고 13%나 되는 그 국채금리 폭등의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싱하고 있습니다. 사실 13% 채권 금리에서 13%가 쉬운 퍼센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예.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은행주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주는 금요일 날 전체 다 상승으로 플러스를 했고 사실 목요일에 네. 나스닥이 급락하는 데서도 은행주들이 잘 버텨냈어요.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나기도 했고요.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은행주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은행주들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번에 워런 버핏 그 우리 아저씨께서 나오셔서 웰스파고 주식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이건 또 무슨 네. 일입니까? 뭐 그분의 뭐 깊은 속은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일견 보기에는 매번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전략 그 투자 방식이 아니었나. 지난 그 3월 이후에 그 항공주 매입했다가 항공주 손절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잠시 항공주가 빵 떴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타이밍
놓쳐버렸고, 지난번에 그 미국의 그 골드 마이닝 컴퍼니 하나 네. 또 5%인가 주식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이제 백신 나온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금값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지금 네. 못 올라가고. 네. 여기서도 조금 미스행 같고, 그 다음에 이 뱅크 주식.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에피센터 주식들이 올라갈, 거기에 특히 은행주들 포함해서 올라갈 국면인데, 이분은 또 대량 웰스파워 전량 처분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게 뭐 깊은 뜻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볼 때는 계속 타이밍을 미싱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하서웨이가 수요일에 일본 주식 5개 기업을 약 60억 달러어치를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 다 상사 있지 않습니까? 이토추 상사, 미쓰비시 등등이 상사 회사를 6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어요. 이 컨택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디지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상사주를 샀다는 것도 좀 의아스러워요. 네, 그분은 하여튼 뭐 지금은 뭐 거의 뭐 200빌리언 달러인가 캐시를 엄청나게 깔고 앉아 있으면서 지금 미국의 주식 섹터마다 다 지금 뭐 불안한 섹터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고민을 항상 이제 고충을 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 시각으로 볼 때 일본의 그 소위 말해서 브로커리지 컴퍼니잖아요. 예. 네, 그런 컴퍼니들에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의 그 장래를 아주 밝게 보는 그런 시각에서 거기에 투자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보면 나스닥은 1% 가까이 빠졌지만 다우지수는 좀 덜 이렇게 밀려서 빠졌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급락장에도 이 컨택 에픽센터 주식이라고 하는 즉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주식들이 잘 버텨냈고 그리고 금요일 미국장에서 보면 GM, 포드 그다음에 뭐 이 자동차 관련한 주들이 일제히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뭐 네네. 목요일날 급락장인데 크루즈, 뭐 일본 카지노 주식은 아예 플러스로 마감을 해버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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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다음 주에도 이 에픽센터 주식, 뭐 자동차, 심지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과거에 많이 빠졌는데도 이번에 덜 빠지면서 또 금요일로 플러스 내는 걸 보면 즉 컨택 주식들이 이제 재평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증시의 이제 큰 판을 볼 때, 그, 러셀 2000이라고 하는 그 예. 스몰 캡 있잖아요. 예. 그 러셀 2000 그 스몰 캡이 다른 나스닥이나 다우 S&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때, 예. 그럴 때는 이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하고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러셀 2000은 그 안에 그 사실 그 에피센터 주식들이 거기 몰려 있거든요. 예. 결국 에피센터 주식들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아웃퍼폼 한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의 이 근본이 향상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나스닥의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결국은 이 에피센터 주식들이 더 선방을 하는. 물론 뭐 어떤 악재를 맞아서 증시 전체가 큰 급락을 다시 맞을 때는 같이 딸려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콜옵션 풋콜 레이시로 봐도 콜옵션이 극대화했다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네네. 여기서 급락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P 500이나 다우지수 11선 정도에서 일단 지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될 만한 게 이제 이
부양책, 이게 지금 9월 8일부터 의회가 이제 휴면에서 다시 살아나오는데, 아직도 이거 타결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입니다. 네. 그 경제 부양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삼각에서 이제 삽바싸움이 치열한데, 지금 새로운 변수가 이제 하나 나타났거든요. 9월 31일 기점으로 해갖고 미국의 새로운 회계 연도가 이제 바뀌면서 이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그 펀딩을 허락을 해줘야만 정부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예. 의회에서 펀딩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9월 30일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또 할 수 있어요. 예.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미묘한 지금 중간 그 위치에 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셧다운 할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이 제시한 3.4 트릴리언 달러에서 우리가 양보해갖고 2.2 트릴리언 달러까지는 양보할 테니까 이걸 받아라. 예.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연방정부 셧다운 되면은 자기 정치적으로 이득 줄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주장했던 1.1, 그 트릴리언 달러에서 그러면 조금 더 우리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럼 2.2, 1.1, 이 중간선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일단 들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걸 무기화해갖고 계속 밀어붙일 수 없는 그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일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9월 30일 이후에 셧다운 시킨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로 인해 갖고 이 지금 위중한 이때에 연방정부 셧다운 돼 갖고 지금 경제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더 우리가 더 안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민주당이 다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가버먼트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놓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것을 만져야 될지 안 만져야 될지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 되면 자기 일정분에 자기 책임도 있거든요. 최고 리더로서. 네. 그래서 결국은 9월 30일 직전에 어떻게 중간선에서 만나지 않을까. 지금 이 양쪽에 일종의 조금씩 양보의 이게 낌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건 뭐 증시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넘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월요일부터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실 텐데, 다음 주 네. 증시 전망 및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그 증시는 매년 보면은 그 레이버데이, 그 노동절이라고 그러죠. 네. 노동절 전과 후 이게 이 센티먼트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상승해 왔던 그 주식시장이 어쩌면은 노동절을 기점으로 기류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은 노동절 직전에 이제 터진 거거든요. 네. 근데 터져갖고 다음 주에 일부 잠시 상승은 있을지라도 저는 하락 조정은 이제 시작됐다. 그러나 하락 조정이 그렇게 깊게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공포지수 VIX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사실 한 지난 일주일 전부터 그렇죠. VIX가 계속 예.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시가 상승하면은 VIX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증시도 상승하고 VIX도 상승했는데, 그 월가 분석가들은 11월 초 미국 대선 결과, 그 다음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때 이걸 승복하겠느냐 하는, 승복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정부 이양을 안 했을 때, 정권 이양을 안 했을 때, 이런 무정부 상태, 이것을 염두에 두고 VIX 이 공포 지수가 계속 상승 베팅해 왔는데,
그 증시의 그 하락 조정이 깊진 않을지라도 지금부터 대선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것이다.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확 내려가는 지난 목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업앤다운의 변동성, 이런 것은 11월 초까지는 계속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장기 투자가 아닌 좀 단기 스윙 전략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 11월 대선 국면까지는 불안한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기적으로 뭐 좋은 주식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떨어지는데 장기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 되도록이면 뭐 큰 부분은 단기 대응, 즉 뭐 에피센터 주식 갖다가 짧게 수익 내고 뭐 이런 전략 하시자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S&P의 그 금요일날 저점 3,350 이거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이번 그 하락 조정의 바닥은 3,2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만약 그 와중에 새로운 악재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현재 드러난 악재 후재 전체 큰 판세를 볼 때 3,200까지 하락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만은 지킬 것 같은데 만 한 500 정도? 이 정도? 이거는 나스닥 100, 네. NDX, 나스닥 100 제가 지표입니다. 예, 나스닥 100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사실 겁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은 또 의외로 잘 버텼습니다. 한국 시장은 초반에 7, 80포인트 뭐 코스피 기준으로 빠지다가 28포인트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서 좀 다행스럽긴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 시장도 뭐 사실 매해는 장사가 없다고 버티기 힘드니 당분간은 좀 스윙 전략 좀 짧게 치고 끊는 그런 전략으로 하자. 그리고 네. 조정은 이때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게 선생님 생각 맞는 거죠? 네. 목요일날 금요일에 미국의 급락장이 나왔는데도 달러는 초강세를 안 띄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볼 때 저는 이거는 건강한 조정의 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일요일 현지 시간 일요일 아침 일찍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네. 솔직히 놀란 가슴 이제 막 쏟아지죠. 2000년 나스닥 버블 재현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과도하게 오른 것은 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지면서 소외당했던 이 주식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심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 내용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